저는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았던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였는데, 왜냐면 할머니가 아프셨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장남이셔서 할머니를 모셔야만 했습니다. 시골이라 불편한 점도 많았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재밌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싶네요. 강에서 빠가사리 잡아서 구워가지고 소금 찍어 먹어봤어요? 빠가사리는 입에서 빠가 소리를 내서 빠가사리인데, 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어서 잘못 만지면 손이 베이는 그런 생선입니다. 아무튼 그 초딩들이 낚시를 해봐야 얼마나 잘했겠어요. 한 2마리 잡아서 구워서는 소금 찍어가지고 5명이서 나눠 먹곤 했는데, 한 입 정도씩 나왔나? 진짜 그 맛은 아직까지도 잊지를 못하겠네요. 늙은이 같지만 저 아직 대학생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친구들과 모여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곤 했어요. 우리 동네에는 뒷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일제시대에 구리를 캐던 곳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올려다만 봐도 폐광산의 흉측한 구멍이 다 보일 정도였죠. 별로 높은 산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동네 뒷산이었는데, 저희는 거기에 박스떼기랑 포대자루 같은 것 갖다가 막사를 지어놓고는 저희의 기지라고 하면서 안에 들어가서 만화책도 보고 또 옹기종기 모여 놀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재료가 재료인지라 비가 오면 무너지고 엉망이 되고 그러면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곳을 발견했죠. 시멘트와 슬레이트 지붕으로 만들어진 2평 정도 되는 작은 창고였어요. 창고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디귿자로 벽을 쌓고 거기에 지붕 정도만 올린 정도랄까? 그 안쪽에는 비료포대나 지푸라기와 돌더미가 좀 쌓여 있었고요. 그걸 발견한 건 친구 3명과 함께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뭔가 굉장히 섬뜩하고 꺼림칙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 흉가나 폐가 그런 개념조차 없었고, 뭔가 우리들만의 비밀기지가 생겼다는 설레임? 그런 게 있어서 그냥 마냥 좋았어요. 그 좁은 곳에 돗자리 깔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으면 그게 뭐가 그리 재밌었던지 참.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호랑이비라고 해가 떴는데 그 해 사이의 구름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이상한 날씨였어요. 친구 집에서 게임을 하다가 비도 그치고 몸도 찌뿌둥하다 보니까 그 비밀 기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비 그친 그 찝찝한 날씨에 옷 다 버려가면서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이라면 돈 주고 시켜도 절대 안 했을 텐데 그땐 왜 그랬는지 참. 그렇게 기지에 올라가다가 전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친구들이 먼저 올라가고 전 조금 뒤처져서 따라가다가 다 도착할 때쯤에 친구 한 명이 "야!"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번엔 또 무슨 장난이지? 하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따라가 보니까 친구 한 명이 멍하니 서서 그 비밀기지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그쪽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친구 한 놈이 기지 안쪽에서 까만 치마 같은 걸 두르고 엉덩이를 흔들고 있네요. 왜 만화 짱구에 나오는 훌라훌라 춤 그런 것처럼 마치 까만 치마가 하와이 나뭇잎 의상처럼 살랑살랑 흔들리는데, 저는 그게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서 뭐하냐고 소리를 치면서 쫓아갔어요. 그런데 한 발짝 한 발짝 다가갈수록 자세히 보이기 시작하는데, 점점 친구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니 결국 그게 뭔지 제 눈에 제대로 보이는 순간이 왔는데, 그건 친구가 까만 치마를 걸치고
훌라춤을 추는 게 아니라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물구나무를 서서 긴 머리를 양쪽으로 미친 듯이 흔들고 있는 거였어요. 거꾸로 물구나무를 서서 머리카락이 미친 듯이 양옆으로 흔들리면서, 그니까 까만 치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닭살이 돋아서 자빠지고 구르고 어떻게 뒤로 갔는지 멍하니 서 있던 친구한테 달려갔죠. 친구는 울고 있었는데 저보다 시력이 좋아서 멀리서 먼저 봤을 뿐이지 심지어 얘는 바지에 오줌까지 쌌더라고요. 저는 얘를 껴안고 구르다시피 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던 도중에 보이지 않던 친구 한 명이 자빠져 기절해 있는 걸 보고 저는 얘가 죽은 줄 알고 펑펑 울었어요. 알고 보니 얘도 그걸 보고 도망치다 발목이 삐끗해서 굴렀는데 더 도망을 갈 수가 없으니까 극심한 공포감에 기절을 한 거예요. 다른 한 놈은 그걸 보고 야! 하고 소리를 치곤 그대로 굳어버렸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그쪽 산은 근처도 안 가게 되었습니다. 졸린 거 참고 이불 뒤집어 쓰고 보던 토요미스테리 극장도 도저히 무서워서 못 봤고 며칠 동안은 화장실도 못 가서 요강을 이용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친구들과는 그때 이야기 입에 잘 안 올립니다. 그 얘기만큼은 암묵적으로 금기가 되었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저에게 남은 그 기억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을 정도니까요. 옛날에는 어린아이들이나 처녀가 요절했는데 제대로 무덤에 매장할 형편이 안 되거나 하면 도깨비 무덤이라고 작은 돌무덤에 매장하곤 했다고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폐창고라고 생각했던 비밀기지가 그 도깨비 무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덤 훼손을 막으려고 시멘트랑 지붕으로나마 막아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때 본 여자는 귀신이었겠죠? 우리가 뭣도 모르고 그렇게 무덤에서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별 해코지가 없었던 거 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을 거다 라고 생각은 들지만 가끔씩 악몽이라도 꿀 때마다 옛날 생각이 떠오르면 무서워서 잠을 못 이루곤 합니다. 이건 우리 엄마가 엄마의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예요. 외할머니의 친정은 어선 선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의 할아버지가 종종 할머니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냥 할아버지라고 할게요. 할아버지가 젊었던 시절에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낚다 보면 종종 익사체를 보곤 했답니다. 이게 사고건 자살이건 익사체는 굉장히 무참하게 떠 있는데 신기하게도 이 익사체가 발견을 하고 나면 점점 배 쪽으로 가까이 다가온답니다. 당시에는 아직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기 전이라 시골에 있는 가난한 어부가 모터 달린 배를 끌고 다닐 리는 없었죠. 멀찍이 떨어뜨리려고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도 계속해서 다가온다고 합니다. 노를 젓는 배로 혼자 어업을 하시던 중이라 이걸 끌어올릴 수도 없고 또 생활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고기잡이를 관둘 수도 없었답니다. 그럴 때면 옛부터 어부를 하던 사람들에게는 어느 주문이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 주문이란 시체에 손을 대고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고기를 잡아야 하니 조금만 떨어져서 날 방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 대신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육지로 데리고 가주마. 이렇게 빈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익사체가 어느 틈엔가 파도에 밀려 잡을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는 거리에 둥둥 떠 있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기를 다 잡고 돌아가려고 할 때
지금 고기 다 잡았으니까 이제 돌아갈 거야. 잘 따라오렴. 이렇게 말을 건 후에 육지로 돌아가기 시작한대요. 그럼 신기하게도 익사체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결국엔 항구까지 따라 들어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말에 의하면 사람이란 어찌 된다 해도 바다에선 살 수 없나 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든 육지로 올라가려는 게 사람의 속성인가 봐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어업을 하시는데 아직 저 주문 전해지고 있어요. 지금 해상보안청에 신고해서 사람을 불러올 테니 거기 꼼짝 말고 있으렴 하고 말하고 신고하면 정말 거기서 움직이지도 않고 보안청 배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합니다. 저희 이모는 사주를 보는 것이나 무속 같은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특히 단골처럼 가는 무속인이 있는데 굉장히 용하다고 하네요. 사주팔자나 미래를 잘 맞춘다기보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한번 다녀오면 씻은 듯이 아픈 게 싹 사라진다고 합니다.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아프거나 혹은 두통이 잦은 사람들이 자주 찾아간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무속인을 만나서 구슬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대화 몇 마디만 하고 오면 그 아픈 곳들이 싹 가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일정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너무 아픈 중환자는 안 된다고 하네요.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절대 말을 안 해준다고 하고 늘 무속인의 보호인이 환자의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나서야 면담을 하도록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부터 무속인의 보호인이 면담이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모가 도대체 왜 안 되는 거냐고 그렇게 보호인에게 묻자 그분이 대답하시길 무속인의 몸 상태가 너무나 안 좋아져가지고 더 이상 면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모가 그 무속인과 굉장히 친한 단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보호인한테 잠깐이면 된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부탁을 하자 결국에는 그 무속인이 면담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왕 가는 거 친구도 몸이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같이 갔다는데요. 무속인은 굉장히 초췌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췌하다 못해 풀린 눈으로 누워있던 그 무속인이 갑자기 이모의 친구를 보더니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모랑 친구는 놀라서 뒤로 흠칫 물러섰는데 무속인이 놀라운 속도로 다가오더니 이모 친구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고마워. 그러자 이모 친구는 이모에게 소름 끼친다고 나가자고 했고 하는 수 없이 이모는 그냥 복채만 주고 밖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이모의 친구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이모도 무서워서 그 무속인을 다신 안 찾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1년 정도 있다가 이모의 친구는 암에 걸려서 투병 생활을 하게 됐고 2년 후에 결국 죽었다고 하네요. 이모는 뭔가 본인도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무서워서 그 무속인에 대한 정보를 여기저기 막 알아보는데 끝내 그 무속인의 보호인이 진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원래 그 무속인은 사람의 병을 치료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의 병을 대신 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픈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의 악귀는 딱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무속인이 그런 부류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아픈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의 악귀가 무속인에게 옮겨붙게 되는 거고 무속인이
대신 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환자는 받지 않았던 거고 약한 질병의 악귀들만 받아온 건데 어느 날 보호인을 속이고 중환자가 들어와서는 그 무속인이 거의 사경을 헤맸다고 하네요. 그런 상태에서 단골인 이모의 계속되는 부탁을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면담을 허락해 준 건데 그때 같이 왔던 이모의 친구를 보자마자 상황이 뒤바뀌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이모의 친구가 무속인보다도 더 악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인간이라 무속인이 가지고 있던 그 악귀들이 전부 그 이모의 친구한테 옮겨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속인이 이모 친구에게 고맙다고 했던 거고 이모 친구는 금방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때 이후로 이모는 다신 무속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고 저에게도 매번 만날 때마다 무속인은 만나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TV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요 근래에 영덕흉가와 관련된 영상이나 아니면 인터넷 게시글 같은데 보면 막 댓글 같은데 영덕흉가? 뭐 차 위에서 귀신을 봤다더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좀 몇 개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때는 11월 초였고 날씨가 막 추워지기 시작할 때였어요. 제가 원래 라이브 방송 일정이 목요일날 뭐 소통이라든지 먹방 아니면 집에서 무서운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목요일 8시마다 진행을 하고 있었고 또 금요일날은 제가 괴담 속으로라고 하는 컨텐츠로 현장에 나가서 영상을 찍곤 했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는 괴담 속으로 현장에 나가면 그 뭔가 스토리의 흐름을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 라이브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 개인 촬영 다 끝나고 생존 보고라는 식으로 해서 아주 짤막하게 라이브만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날은 제가 실내 촬영만 했었는데 한번 현장에서 뭐 흉가 체험이라든지 탐사를 하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 하고 테스트 삼아서 한번 나가갖고 방송을 했었는데 그게 좀 입소문이 난 건지 아니면은 뭐 기대 시청자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한두 번 정도 나가니까 시청자분들이 많게 들어올 때는 막 700명, 800명 이상도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코비의 목요일날 되면은 또 어디 나가겠지 하는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는 게 저 역시도 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본업이 있는 상태에서 매주 금요일 괴담 속으로 어디 가야 될지 이제 주중에 또 정해야 됐고 게다가 플러스에서 이제 목요일날 어디 가야 될지도 정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 영상이랑 방송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사유 건물 같은 데는 막 무단으로 침입하는 거를 최대한 지양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흉가 체험 전문 채널도 아닌데 이미 그 앞전에 많은 분들이 다녀간 너무 유명한 그런 데 가면은 아무래도 좀 재미가 반감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곳도 좀 지양을 하다 보니까 진짜 이 선택지가 별로 없는 거예요. 갈 수 있는 데가. 장소를 선정하고 싶어도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러니까 그 장소를 고민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날이 목요일이었는데 그 당일 오후까지도 제가 어디 가야 될지 정해진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시 저는 엄청난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었고 게다가 사람 간의 문제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 일도 있었고 회사 일적인 부분에서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라서 뭐랄까 그 화와 스트레스가 일하다가 막 폭발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일을 어느 정도 마치고 좀 지치고 막 스트레스에 이렇게 책상에 머리를 개고 어떡하지 하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딱 잠에 빠졌어요. 잠에 빠졌는데 되게 잠깐 눈을 감았다 뜬 것 같은데
눈을 뜨니까 벌써 5시 반인 거예요. 제가 라이브를 못해도 8시에는 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 이 시간의 압박조차도 저한테 스트레스로 좀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뭔가 내 안에 있는 화와 스트레스를 그날 공포로 풀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남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도 상관이 없이 좀 임팩트가 있는 곳으로 가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부산에서 현실적으로 이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데가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전부터 몇몇 구독자분들이 거기 좀 한번 가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데가 딱 떠올랐는데 거기가 바로 영덕 흉가였어요. 그래서 이 영덕 흉가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거라곤 여기가 원래 흉가는 아닌데 뭐 버려진 지 오래돼서 사람들이 소문을 갖다 붙인 흉가다, 뭐 비운의 흉가다 요 정도만 팩트로 알고 있었고 뭐 다른 사전 조사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널린 게 워낙 유명하니까 널린 게 주소라 그 주소를 내비 찍고 바로 배낭 메고 집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 뜨니까 5시 반이었어요. 그래서 한 6시쯤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니까 퇴근 시간이라 차가 엄청 막히더라고요. 내비게이션도 당시 도착 예정 시간이 8시 10분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래갖고 일단은 최대한 부지런히 가자 하면서 막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내비게이션에 도착 예정 시간이 8시 10분이었던 게 15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25분이 되고 계속 이렇게 시간이 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제가 예고 없이 늦게 키면 또 막 8시부터 언제 켜지나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에이 차라리 뭐 가는 장면부터 함께 하자라는 생각에 7시 30분쯤 됐을 때 그 갓길에 있는 셀프 주유소 들려가지고 주유 좀 하면서 방송을 켜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게 7시 30분쯤이었어요. 그렇게 화면이랑 채팅창을 보지 않고 내비게이션만 열심히 보면서 운전을 한 4, 50분 정도 하다 보니까 영덕 흉가가 보이더라고요. 여담으로 몇 년 전에 제가 공포방송을 시작도 하기 전에 과거 구여친이랑 그 영덕 흉가 가는 길에 있는 한 펜션에서 1박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진짜 바로 그 근처가 영덕 흉가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그 당시 방송 키고 거기 지나가면서 아 여기가 여기구나 하면서 추억 반, 약간 놀라운 반의 심정이었죠. 아무튼 저는 그 장사해수욕장을 따라 난 길을 쭉 가다가 유턴을 해서 영덕 흉가 방향으로 방향을 돌려서 그 흉가에 진입하는 길에 있는 완경사길을 이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자갈길이 나오거든요. 평지 같은 곳이. 그래서 뒤뚱뒤뚱 하면서 그 자갈 밟으면 차에 자갈 밟는 소리가 나잖아요. 살짝 진동 오면서. 그래갖고 그 영덕 흉가 바로 앞에 있는 평지 쪽으로 해서 차를 대놨습니다. 근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제가 사전조사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간 객기 같은 걸로 출발을 한 건데 딱 도착하자마자 차 전면 유리 너머로 보이는 그 흉가의 풍경이 그 보안업체 보면 이 건물이 보안업체에서 관리가 되고 있으면 막 그 반짝거리는 것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 보안 경고등 비슷한 거요. 그게 흉가 뭐 벽면 같은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뭐 페인트 같은 글씨로 출입 금지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덕 흉가 한번 같이 보시겠다고 제가 막 운전까지 한 거를 지켜봐 주시고 기다려 주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렇다고 제가 무작정 거기 뭐 출입금지까지 써붙여놨는데 들어갈 순 없잖아요. 무작정 쳐들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그 근처라도 살짝 보여드리자고 생각을 하고 이제 차에서 잠깐 내렸습니다. 저는 차에서 기껏해야 한 2m 정도 앞으로 나와서 이 흉가 방향을 바라보고 랜턴을 비추면서 아 이렇게 막 보안이 되어 있네요. 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외관이라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비춰드리고 있었죠. 그러면서 야 이거 외관만 보여드리면 방송 끝나겠는데 저 다음에 어디 가야 될까요? 막 이러면서 푸념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불과 한 2분 3분? 시간이 안 흘렀을 거예요. 근데 딱 그때 제 뒤에서 차가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불과 제 뒤로 몇 발자국 안 떨어져 있던 자리에 있던 제 차가 가드레일 쪽으로 흘러 있고, 그 제 뒤에서 브레이크 밟는 소리가 났던 차는 제 차를 피해가지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저는 차를 평지 자갈길에 대놨기 때문에 이게 흐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이게 뭔가 설령 흘렀다고 하더라도 그 돌 밟는 소리 같은 게 분명히 들렸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렸다는 게 참 희한하잖아요. 하여간 천만다행으로 거기 그 시간대에 차가 도로에 거의 하나도 없었고, 그 하나의 차도 이제 제 차를 비껴갔기 때문에 아주 다행히 이제 사고는 면했는데, 어쨌든 제 차가 거기 도로로 흘러가 있으니까 저는 그 차를 빨리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는 당연히 달리면서 제 차 쪽을 보고 달렸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 차를 보고 진짜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름 아니라 진짜 제 차 스파크잖아요. 그 스파크 조그만한 천장 위에 웬 여자의 실루엣이 다리 한쪽으로 폭에서 앉아있는 자세로 저를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8년 전에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귀신을 봤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완전 그대로 사람의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제 눈에 비친 게 그 하얀색 반투명 실루엣 형태였는데, 아마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을 거냐면, 넷플릭스 미드 중에 고스트 타운이라는 미드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나오는 귀신들의 형체가 아마 제가 본 그 귀신이랑 가장 흡사하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주변은 어두운데 저 혼자 있는 데다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렇게 연속적으로 닥치니까 정신이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귀신을 보면은 도망가거나 그 자리를 더 멀어지려고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저는 차가 거기 있으면 위험하니까 어쨌든 빼야 되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귀신을 보고도 걔한테 달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제 차 쪽으로, 귀신 쪽으로 막 달려갔는데, 차와 거의 가까워졌을 무렵에 차 위에 앉아가지고 저를 바라보던 귀신이 갑자기 고개를 쓱 돌리더니 도로 쪽을 갑자기 바라보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든 생각이 뭐였냐면, 뭔가 다가올 차를 예고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사고 나라? 이런 느낌이었어요. 하여간 제가 차 앞에 이렇게 딱 도착한 순간에도 막 차 키를 찾는데 이 위의 시야로 계속해서 그 귀신의 다리가, 쭈그리고 있는 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 차 키는 뭐 후드티 주머니에 넣어놨는지 바지 주머니에 넣어놨는지 막 이렇게 뒤적뒤적거리면서 더듬거리는데 도무지 열쇠가 만져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뒷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바로 차를 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바로 차를 정방향으로 돌려서 거길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하다 보니까 좀 길어진 건데, 실제로 이게 지금 다 벌어진 게 수십 초 안에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그렇게 제가 차에 탄 뒤에도 휴대폰을 통해서 방송은 계속 송출이 되고 있었는데, 뭐 저는 제 얼굴 비치는 거, 뭐 채팅창에 올라가고 있는 것만 뭐 눈대중으로 대충 봤어요. 막 정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서야 알게 됐는데, 당시 시청자분들이 저를 보는 화면은요, 계속 그냥 검은색이었대요. 마치 누가 화면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요. 하여간 그때 저는 운전대를 잡고 빨리 밝은 곳으로 가자, 밝은 곳으로 가자, 이 생각뿐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채팅창을 볼 수도 없었고 뭐 무슨 말을 할 수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제가 차에 올라타는 그 순간까지도 제 눈앞에 귀신이 제 차 위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다시 막 시작했을 그 무렵에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뭐 나 귀신을 봤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뭐 갓길 같은데 어두운 데에서도 세워가지고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뭔가 아직까지 천장에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귀신 한번 보자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험한 곳 들쑤시고 다닐 때는 단 한 번도 안 보이다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딱 나타나니까 아무리 겁이 없는 사람들도
공포영화 같은 거 보다가 갑툭튀 팡 튀어나오면 솔직히 겁 먹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살짝 겁이 났고 좀 뭐랄까? 그 상당한 여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좀 밝고 사람이 다니는 곳을 찾으려고 초집중해서 앞만 보고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계속 깜깜한 곳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 거의 제대로 안 하고 앞만 보고 한 4, 50분 운전해서 도착했던 곳이 포항에 있는 죽도시장이었어요. 그나마 거기에 도착하고 나니까 가게들 불이 좀 켜져 있고 사람들이 다니니까 차에 나와가지고 제 소금을 치고 나서야 여러분들한테 그 자초지종을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시청자분들이 한 6, 700명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일을 겪고 나서 나중에 이제 영덕 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여기가 그냥 소문으로 만들어진 흉가라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 근처에서 환각이나 아니면 환청을 경험한다는 거는 덜어 있었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날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환각을 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그게 제 시야에서 머물러 있던 시간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또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전에 저한테 연락 주시던 무당분께서 그러셨거든요. 이 괴담 속으로처럼 귀신을 억지로 보려고 억지로 막 찾으려고 하면은 더 안 보일 수 있다. 좀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있다 보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또 기억에 나더라고요. 왜냐면 또 그날은 제가 귀신 볼 거라는 아무 기대조차 하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아마 당시 저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맞물린 여러 조건들이 작용을 해서 순간적으로 잡기 같은 게 좀 보인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4살 때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고향인 여기 부산에서 엄마 아빠랑 오순도순 살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릴 때라 주위 사람들한테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의 4살 생일이 지난 8월 달에 어느 비가 오는 날이었나봐요. 부모님의 지인분께서 상을 당하셔서 장례식장에 돌아갔다 오시는 길에 그 빗길에 미끌려서 큰 사고가 나는 바람에 두 분 다 제가 4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어린 나이였고 그런지라 기억은 좀 희미하지만 여러 사람들 이야기로는 적은 인원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빨리 끝냈다고 들었어요. 저도 간간히 스쳐가는 사진처럼 기억은 드문드문 나요.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는 외할머니께 맡겨져서 길러졌는데요. 외할머니가 아주 큰 무당이었다는 것을 제가 나이가 먹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할머니는 언제나 새벽마다 따로 3개의 촛불을 켜두시고는 정말 정성껏 기도를 올리셨어요. 기도를 드리며 하시는 말씀을 좀 들어보면 우리가 잘못했다, 너무 미안하다 이런 종류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매일같이 그렇게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고 나서의 어느 날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에게는 지옥이 찾아왔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장에선 제가 상복을 입었고 원래는 장남인 큰외삼촌이 해야 되는데 아무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할머니랑 친했던 다른 무속인의 아드님께서 상주를 맡아서 해주셨어요. 장은 3일장이었는데 2일장 밤에 제가 자고 있었는데 밖이 너무 소란스러워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글쎄 외가댁 식구들이 부조금을 탈탈 털어서 도망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진짜 인간의 탈을 쓴 짐승들이죠. 그리고 저는 경기도로 올라와 친가 쪽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20살 생일쯤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젊을 때 모아놓으셨던 재산, 그리고 사고 합의금 등 여러 가지가 저에게로 들어오는 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근 9년 만에 외갓집 식구를 보게 되었죠. 저를 보자마자 했던 말은 위로나 격려 그런 게 아니라 유산 내놔라, 네가 뭔데 내 동생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느냐 등 정말 막말과 폭언을 쏟아냈어요. 그런 계속되는 폭언과 협박에 못 이긴 저는 결국 정신이 피폐해져서 해외로 도망을 나갔다가 2년 반개월 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진짜 희한한 게 어디서 어떻게 안 건지 제가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어디선가 알고서는 또 저한테 엄청난 폭언이랑 협박을 막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래서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됐고요. 아마 그 무렵부터 제가 꿈을 하나 꾸기 시작하는데요. 한 남자아이가 꿈에 나와서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의 손을 잡고서는 누나, 그 사람들이 누나랑 할머니한테 한 것만큼 내가 똑같이 그 사람들한테 해줄 거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 이러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은 얼굴이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피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남자 아기는 매번 꿈에서 나올 때마다 누나 잘 버텨내야 돼 이러면서 깨는 꿈을 늘 꾸곤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요즘 일로 스트레스가 엄청 크구나 생각이 드는 한편,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내가 정확히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무렵에 제 고향이자 외가인 부산으로 가서 정말 온갖 발품을 팔아서 결국 부모님의 친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께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듣게 돼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그날은 사실 지인의 장례식장에서 돌아오시는 길이 아니라 제 동생을 출산하고 몸조리 후에 돌아오시는 길이었고, 그렇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외갓집에서는 장례식 길게 할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할머니 때랑 똑같이 부조금을 들고 튀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돈으로밖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일로 외할머니께서는 너무나 큰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신 거고, 그 뒤로 항상 꿈이나 현실에서 제 주변을 서성이는 부모님과 동생을 보고는 매일 밤 그렇게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매번 초가 3개였나 봐요. 저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너무나 소름이 끼쳐서 여러 가지 증거, 법적인 것들을 수집하고 알아가면서 외가 쪽 이야기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정확히 24살 때 일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은 흘러 3년 뒤 제가 27살 때 전화를 한 통 받게 됐어요. 큰외삼촌이 정신병과 건강 악화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전화를요. 진짜 가기 싫었고 죽기보다 얼굴 보기 싫었는데 그저 제 이름을 부르고 찾기만 한다고 해서 정말 큰 고민 끝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소변을 주르륵 지리시더니 막 용서해다오, 미안하다 이러면서 바닥을 기듯이 싹싹 비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처음엔 왜 이래? 이 생각이었는데 담당 간호사분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알게 됐어요. 저분 가족들이 저분 저렇게 되고 나서 와이프랑은 이혼하고 자식들은 찾아오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만 되면 어떤 남자아이가 자기의 손발톱을 뽑고 목 위에서 막 방방 뛴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살만한가 봐. 아직도 피눈물은 안 쏟네.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살소동까지 하시다가 나중에 지나가는 말로 간호사분들께 이야기하시길 저것들은 날 죽이러 온 게 아니라 그저 산송장을 만들 뿐이라고,
미치게 하려고 하지만 미치지도 못하게 한다면서 그렇게 막 호소를 하시더랍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못 불러준 제 동생이 뭔가 저를 위해 그러는 것 같아서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한 심정입니다. 저는 엄청난 낚시 마니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스로가 담력이 엄청 세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귀신을 본 적도 없었고 또 그 흔한 가위 눌림조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배경들은 저를 귀신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인해서 귀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 11월 초에 저는 야습을 나갔습니다. 쉽게 밤낚시라고 하죠. 야밤에 어디 시골 마을에 있는 그런 저수지나 깊숙하게 있는 소류지를 간 게 아니라 바로 집 근처에 있는 큰 강으로 낚시를 나간 거라 그렇게 늦은 밤이라고 겁먹거나 긴장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날은 교각 아래에서 낚시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저는 펜스를 넘어간 뒤에 자갈밭 위에서 낚싯대하고 릴을 조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낚시할 포인트에 도착을 하면 주변을 둘러보면서 특이사항은 없는지, 사람은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장애물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다리 위를 지나는 차가 하나도 없었고 한 20-30m 뒤쪽에 인도변에도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슬슬 날씨가 싸늘해져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조용히 주변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이 낚시를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면서 들뜬 기분으로 낚싯대 조립을 마치고 바늘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굉장히 중성적인 사람의 음성으로 가 이런 소리가 들려서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고개를 쓱 돌려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넓게 펼쳐진 자갈밭 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못 본 사이에 저기 뒤편의 인도변에서 사람이 지나면서 말한 소리가 울려서 들린 건가? 혹은 바람소리 같은 게 잘못 들린 건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저 낚싯바늘을 다 묶고 첫 번째 캐스팅을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소리하고 똑같이 가 하고 소리가 들려서 그쪽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도 아무도 안 다니고 있었고요. 그때 문득 든 생각이 바람도 안 부는 자갈밭에서 어떻게 소리가 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대라도 낭창거리고 있는 그런 풀떼기 근처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완전히 다 돌뿐인 그 자갈밭에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 저는 귀신 같은 거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 주변이 너무 조용하니까 작은 소리에도 예민해져가지고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생각하고 꿋꿋하게 다시 낚시를 시작했어요. 물가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제 릴 감는 소리 외에는 정말 이상하리 많지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그 어둡고 잔잔한 물을 한 곳만 응시하면서 거의 멍을 때리듯 낚시를 하던 도중 초리대 끝이 갑자기 흔들리면서 입질 들어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재빠르게 릴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챔질을 하고 줄을 감아 올리는데 이게 입질이 너무 세서 저는 제가 평생에 잡아보지 못한 물고기거나 혹은 이게 물고기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줄을 감다 보니까 그 격한 입질이 사라지고 뭔가 수초 같은 게 쓱 딸려오는 느낌이 나길래 에이, 꽝이네 하고
얼른 갖고 와서 빼야겠다 하고 그걸 거의 다 끌어올렸을 쯤이었어요. 뭐야? 비닐봉다리인가? 낚싯대에는 검은 무언가가 달려 있었는데 저는 그걸 발 앞쪽까지 끌고 와서야 비로소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단발머리보다도 훨씬 길이가 길었는데 이게 한두 가닥도 아니고 한 뭉텅이로 걸려있는 거예요. 평소에 수초나 쓰레기 같은 게 딸려오면 손으로 딱 떼내고 물티슈로 손 닦고 다시 낚시를 시작하는데 그걸 본 저는 손으로 만질 생각을 전혀 못하고 이거 낚싯줄 끊어야겠다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제 기억상으론 물에서 한 1m 정도 거리로 드롭봉을 해가지고 줄을 끊어냈습니다. 그거 들어올릴 때 진짜 정말 소름 돋더라고요. 그 수초 같은 것도 미끌미끌거리는 거 딸려오면 되게 기분 나쁘거든요. 근데 그건 분명히 머리카락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재수가 없으려니 하고 그곳을 피해서 자갈길을 따라서 오른쪽으로 포인트를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머리카락을 두고 온 뒷방향 저편에서 제가 걷는 방향을 따라 인기척이랑 자갈 밟는 그런 발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얼른 집으로 도망치는 게 맞는데 그때는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낚시 포인트를 찾자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되게 멍청했죠. 그렇게 저는 한참을 떨어진 장소에 포인트를 잡고 나서야 낚시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낚싯대를 던져놓고 천천히 줄을 감으면서 멍을 때리고 있었는데 제가 멍 때리며 바라보고 있던 물가의 한 10m 앞쪽에서 스멀스멀 물 위쪽으로 뭔가 올라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크기는 한 뼘보다 조금 커 보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곳으로 시선을 옮겨 눈을 찌푸리면서 초점이 잡히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잡혀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되는 순간 저는 그걸 보고 놀라 나자빠지면서 헉 하고 소리를 내는데 그 순간 제 귀에 똑똑히 들렸습니다. 돌아가 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본 건 물 위로 바로 코 위까지 얼굴을 내보이면서 입을 뻐끔뻐끔대는 귀신이었습니다. 순간 낚싯대줄이 끊어지면서 저는 정리할 생각도 못하고 왔던 방향 그대로 뒤도 안 보고 달려 도망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도망가면서 아까 머리카락을 뒀던 곳을 다시 바라봤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웠던 거는요. 물 위에 떠있던 그 귀신의 머리가 제가 도망치는 방향을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둥둥둥둥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완전히 겁에 질려서 다리가 후들거리다 못해 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낚싯대 망가지는 거 생각 안 하고 그걸 지팡이 삼아서 펜스 위로 걸어서 넘어왔습니다. 그러곤 집 근처 편의점에 가서야 비로소 제정신을 차릴 수 있었는데 저는 뭔가 바로 집으로 들어가면 그게 쫓아올 것 같아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나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그것은 왜 저에게 나타났을까요? 제가 머리카락을 뜯어서? 아니면 어떤 경고의 의미에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후로는 새벽에 어둡고 조용한 곳에는 혼자서는 낚시를 잘 안 가게 되었고 가더라도 낚시 도중 조금이라도 이상한 느낌이 들면 바로 낚시 접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아버지가 체험하신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 형제는 5남매였는데요. 아버지가 장남이시지만 2명의 누나와 2명의 남동생을 가지는 그런 남매지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국민학교에 들어가시기 전에 강원도 양구군 한전리에 들어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 시골집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그냥 흙으로 골자 쌓은 그런 시골집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 집이 무려 40년이 넘게 지났기 때문에 비 맞고 눈 맞고 바람 맞고 하면서 집 자체도 많이 부식이 되고 막 기울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오래됐을 뿐 멀쩡했던 집으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한전리로 이사와가지고 집을 짓게 될 때의 나이는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의 나이였고, 더 어린 둘째 삼촌과 애기인 막내 삼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사와서 그 집을 지을 때 집 터를 기준으로 앞으로는 비포장도로가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개울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왼쪽으로는 폐가가 한 채 있었고 그 터 집 뒤쪽으로는 광식인의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비포장도로에서 저희 집을 바라보면 기역자가 뒤집어져 있는 그런 형태였어요. 요즘은 발전기 같은 게 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어둠 속에서 촛불로만 앞가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뒤쪽으로 오른쪽에는 살구나무가, 그리고 왼쪽에는 밤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요. 그 밤나무 바로 앞에 뒷간, 그러니까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뒷간을 가려면 폐가가 보이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방법과 부엌을 통해서 가는 방법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에 잘 때는 도둑이 들까봐 그 부엌 문을 수저로 걸어 잠그고 되게 그렇게 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곳에 살면서 자리를 잡아가고 아버지가 갓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막내 삼촌이 막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아버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화장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많이 불던 가을밤이었는데요. 잘 때는 부엌문을 잠궈놓기 때문에 폐가가 보이는 방향으로 돌아서 뒷간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로 중사까지 지내고 계시던 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군인들이 쓰는 그런 빨간 후레쉬를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후레쉬를 들고 뒷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폐가 쪽에서 번쩍번쩍하는 불이 비쳤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깊은 밤이라 그냥 반딧불이가 번쩍번쩍 하는 줄 알았대요. 그리곤 뒷간 쪽을 향하는데 살구나무 쪽에서 이상하게 웃음소리 섞인 바람소리가 막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요. 처음엔 그냥 바람소리려니 하고 아버지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볼일을 보고 그날을 넘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버지는 또다시 늦은 밤에 뒷간을 가시게 되었는데, 그날 밤은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까지만 해도 막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았던 그 폐가의 안방문이 그날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천천히 후레쉬를 들고 폐가를 지나서 뒷간이 보이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날은 바람소리가 아니라 그냥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아버지는 집 벽에 기대서 그 웃음소리가 나는 살구나무 쪽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열매 없는 살구나무에서 빗방울을 맞는 그 나뭇잎 소리, 그리고 흔들리는 팥밭 정도만 있었고, 아버지는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무서움도 느꼈지만 그날은 또 그렇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며칠 뒤, 그날 밤도 아버지가 뒷간을 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붙여놨는지 그날 폐가의 안방문은 창호지까지 발려가지고는 멀쩡하게 누군가가 붙여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바람 한 점 없고 하늘엔 유유히 달빛이 비치고
논에서 나는 개구리 울음소리만으로 아버지는 그날 밤 이상한 기운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다시 밤나무 쪽 근처를 가서 살구나무 쪽을 바라보는데 아이들의 말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배고파. 정말 배고파. 그리고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아버지는 천천히 발자국 소리가 나지 않게 그 살구나무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살구나무와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커져만 갔고 거기서 비춰진 어떤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여자아이 하나와 남자아이 둘이 칼을 들고서는 형체를 알 수 없는 인간 아이의 배를 갈라서 막 창자 같은 걸 씹어먹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뒤로 아버지는 2주간을 시름시름 앓고서야 다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시간은 흘러 2년 뒤 국민학교 중급 생활을 하고 있던 막내 삼촌은 어느 여름날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보통 잠을 잘 때 안방에서 2명의 누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무셨고 집의 끄트머리에 창고방과 작은 방이 있었는데 그 작은 방에서 세 형제가 잠을 잤죠. 그렇게 잠을 자는데 처음에는 천장에서 타닥타닥타닥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당시나 지금이나 그 방 천장에는 쥐떼가 워낙 바글바글했기 때문에 그때 막내 삼촌은 당연히 쥐가 왔다 갔다 하겠거니 하고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한참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막내 삼촌 귀에는 논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랑 펌프질 같은데 하면 이제 물 떨어지잖아요. 그 물방울 소리만이 계속 귀에서 들려왔고요. 그런데 곧 여느 때와 같이 굳게 잠겨있던 부엌 쪽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더니 쇠그릇이 떨어지는 그런 높은 음파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막내 삼촌은 두 형을 깨우려고 했지만 막 잠에 취해서 귀찮아 할 뿐 일어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냥 막내 삼촌도 모른 채 하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얼마나 지났을까요? 개구리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던 고요함 속에서 아이들 여럿이 모여 떠드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아주 소근소근 거리는 소리요. 그때 당시 막내 삼촌은 아버지의 일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2년 전에 큰형이 아픈 줄로만 알았던 거죠. 소근소근 거리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이내 아이들이 까르르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작은 방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막 열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마루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듯 막 쿵쾅거리는 소리도 났고요. 그리곤 이내 조용해지면서 새벽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시골에 있는 닭은 정확히 5시에 울었고 6시가 되면 인근 부대에서 기상나팔이 울렸습니다. 막내 삼촌은 그때 한숨도 못 자고 본인이 들었던 그 괴이한 소리를 가족들한테 막 설명을 했지만 가족 중 그 누구도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비가 오는 밤이었습니다. 역시 두 형은 자고 있었고 막내 삼촌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호지 문 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검은색 그림자가 슥 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곤 밖에 앞마당에서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공포에 질린 삼촌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려고 했지만 그 웃고 떠드는 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이내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또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막내 삼촌은 터질 듯한 오줌볼을 막으면서 막 식은땀까지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어요. 뒷간에 가긴 너무 무서운데 이제 참을 만큼 참았던 터라 요강을 가지러 가려고 방문을 열었는데
막내 삼촌은 비명 한 번 못 지르고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큰 여자아이의 배 위에 올라타서는 가슴팍 부분을 막 낫지를 하면서 막 웃고 있는데, 그 아이와 눈이 마주친 삼촌은 그대로 정신을 잃고 사흘이 지나서야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한 집안의 두 아이가 기이한 일을 겪고 나서 그렇게 시름시름 앓았으니까 할아버지는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했는데, 결국에는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당시 6.25 전후에 먹을 게 없어서 너무나 배고픈 시절이었던 그런 보릿고개가 그 뒷집에 살고 있던 광식이네 집에도 찾아왔고, 7남매를 데리고 있던 광식이 아버지는 광식이 그리고 2남매를 제외하고는 큰딸부터 넷째까지 창고에 넣어두고 문을 잠근 채 한 달을 가두어 두었고, 한 달 후에 난도질당해 있는 첫째와 셋째, 그리고 배고픔에 굶어 죽은 나머지 아이들을 저희 집터에 묻어버린 거예요. 아버지 가족이 이사 오기 전부터 거기가 아이들이 묻혀져 있던 터였고, 그 집 왼쪽에 살던, 즉 그 폐가의 주인은 그 네 아이들 때문에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살을 하게 되었고, 그 뒤로 그 집은 이제 폐가가 된 거죠. 아버지의 가족은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이사를 오게 된 것인데요. 물론 그 사실이 밝혀지자 할아버지는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고, 몇 명의 장정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땅을 파서 그 시체를 안방 밑에서 찾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시체는 화장해서 소양강에 뿌려졌고, 광식이네 아버지는 그 당시 전쟁 상황과 굶주림이 참작이 됐는지 단지 징역 3년이라는 형벌과 보호생활 7년을 했지만 끝내 정신을 잡지 못하고 정신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폐가도 없어지고 그 집도 기울어져서 막 부셔져 가고 있지만, 광식이네 집은 점점 최신식으로 바뀌어가고 한전리에서도 아주 유명한 부잣집으로 소문이 났습니다.